네, 최근 들어서 외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11월 페드 회의 이후 최우선 과제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달러 강세를 용인함에 따라 캐리 자금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이에 따라서 증시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 가치가 52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현상을 연출했는데 이에 따라 유로 자금을 주도하는 소피아 부인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들 깊이 있는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마감한 미국 증시 움직임부터 살펴볼 텐데 3대 지수 소폭 다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주식 투자에 앞서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오늘 수능들을 치르시는데요. 날씨가 다행히 따뜻해서 수능을 좀 잘 치렀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 어느 해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이 수능을 치르시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돈 얘기하는 것 전에 이렇게 잘 치러주셨으면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우리가 어제 흐름이 지금까지 이렇게 연장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다우존스를 읽을 때 소매 판매 가지고 좀 설명하면 안 된다. 장마판에 다우지수의 상승폭이 150포인트 정도 떨어졌다 해서 전 앵커의 질문을 특별히 해설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국내 증시에서 보면 강세가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는 어제 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30포인트 이상 34포인트가 되죠.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도 뉴욕 증시가 사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이런 발표 이런 건데요. 유럽의 물가 상승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걸 좀 다시 외환 시장에 영향을 갖춰서 오히려 유로화가 이렇게 물가 상승에 따라서 유로 부분에 이렇게 유로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 캐리 자금의 향방상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오늘은 역시 테이퍼링이 이제 11월 중에 추진되니까 11월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준비 작업이 막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간방세가 이어지는 속에 거래량 보면 사실 테이퍼링이 막 시작됨에 따른 어떤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측면이 3대 지수를 끌어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테이퍼링이니까 테이퍼링 주체가 페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월가의 이목이 당초보다 이렇게 상당히 늦긴 했습니다는 이번 주말에는 상원의 인준 전차를 볼 때는 어쨌거나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소식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의 파월 의장이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금융 완화 쪽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브레이너 이사가 될 것이냐. 다만 한 가지 브레이너 이사 같은 경우에는 규제는 상당히 강하거든요. 금융은 완화하지만 규제는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인플레 문제보다는 규제 강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엔디비아가 잠시 후에 실적이 발표합니다는 엔디비아 주가가 장막판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릅니다는 장중 내내 주가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캐스터분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에어라인 인수 관련해서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월가에서 보면 초미에 관심이 있는 브레이너 이사가 금융 완화지만 규제 쪽은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엔디비아 같은 경우에는 규제 문제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월가에서 보면 지금 초미에 관심이 있는 페드 차기 의장으로서 브레이너가 좀 많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택하지만 그런 문제가 오늘 3대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니 해도 오늘 미국의 금융시장의 가장 관심사는 유로 가치가 52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로화 환율 문제에선 출범 초에 1999년 이것이 실생활에서는 2001년도에 유로화가 통합됐거든요. 그때 출발이 1유로 1달러 등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등가 수준 떨어질 것이냐 하는 측면이 지금 외환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환 시장 이야기를 저희가 상당히 많이 나눠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사실 인플레 쇼크가 지난 4월 달에 있다. 근데 이제 10월 물가지표 발표하고 나서 2차 인플레 쇼크 예. 문제가 됐는데 1차 때와 2차 때와 다른 점은
공급망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범세계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2차 인플레 쇼크는 1차 인플레 쇼크 때 일시적이냐 아니냐 이 여부를 떠나서 범세계냐 물가의 펀다믹 같은 이런 쪽의 범세계적인 현상이냐 하는 측면인데 가장 그 10월에 물가가 나중에 발표하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란에서 발표하는 영국에서 나왔던 10월 물가가 지금 4.2% 나왔죠. 네. 그래서 10년 만에 최고치로 나왔고 유로존의 물가가 CPI 그 물가가 4.1%에서 13년 만에 최고로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달 15일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각국들의 경제 목표 중에서 물가 문제가 가장 그 봉착되다 보니까 IMF 입장에서도 종전에는 2차 세계대회 반성을 계기로 해서 IMF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성장 우위입니다는 물가 쪽에 우선을 둬라 하다 보니까 각국들이 이렇게 사실 그 통화 정책에서 좀 전향적으로 가는 거다. 영란은행도 오늘 그 금리를 올릴 것이다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도 이제 이번 주말을 기해서 테이퍼링 되다 보니까 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금리의 동맥이다 할 만큼 저금리가 지속되는데요. 이게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깨지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금리차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캐리 자금이 이동되는 상태. 그 캐리 자금이 이동되는 데는 주가가 올라가고 캐리 자금이 빠지는 데에는 사실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환시장 모습이 증시를 주도한다는 입장에서 사실 외환시장 얘기를 좀 자주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대부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캐리 자금이라는 용어를 오랜만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캐리 자금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고 가죠. 우리 시청자분께서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워낙 그 방송들을 많이 하시고 들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한동안 잊어버렸었죠. 아마 최소한 시청자분께서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캐리 자금의 향방에 대해서 잘 듣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 세계적으로 보면 금리가 저금리 동맹이다 불 만큼 저금리 금리 차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선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금리 차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그 금리 차에 따라서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여기는 이제 절대 수준이 아니고요. 시청자 여러분, 한국과 미국 보면 금리를 보면 우리가 높죠. 0.75에 미국은 0.25 밴드폭 체결을 하더라도 근데 그러면 자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서 저금리인 한국에서 고금리인 국가로 넘어오는 게 아니냐 한국 증시 올라간다 이게 아니고 네. 익스펙테이션이기 때문에 변동폭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보면 미국이 먼저 금리를 올릴 것이다. 한국은 사실 금리를 늦게 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 쪽으로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의 금리와 미국의 금리는 신뢰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8월 달에 금통위에서도 미국이 테이퍼링 우선하니까 우리가 외자 이탈 방치해서 우리 금리를 먼저 올려야 된다. 이런 측면인데 네. 똑같은 각도에서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는 사실 그 신뢰도 면에서 워낙 차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금리를 먼저 올렸습니다는 결국 외자 이탈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금리를 성급하게 인비에 따라서 MZ세대들이든가 소상공인만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지금 금리 차를 이용해서 환차 여부를 해서 움직이는 자금들을 보통 캐리 자금이다. 우리가 이론적 근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피셔의 통화치를 감안한 국제 자금 이동설이다. 그래서 이 방송에 이렇게 학생들이 좀 많이 경제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데요. 그분들이 의식해서 조금 좀 다른 방송보다 좀 이론적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론을 좀 해 주셔야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송의 그 성격상 시간상 그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 요게 익숙해지려면 좀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측이 맞으면 반복되고 이론을 설명해서 시청자분이 아실 때까지는 좀 그건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마 방송에서 자주 이렇게 방송 내용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이 이렇게 돼서 몸에 배어야 내 경제 지식이 된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리 자금인데요. 여기 이제 캐리 자금은 나가느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걸 포지티브 캐리 트레이드다 이렇게 얘기고요. 네. 들어오는 것, 밖에 나갔던 거 들어온 것을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전행커께서 입장에서는 자 우리 저금리고 미국의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서 나갈 때는 포지티브 캐리 트레이드다. 근데 이게 상황이 역전돼서 다시 네. 들어온다.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라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원천이 일본에서 빠지느냐, 한국에서 빠지느냐, 미국에서 빠지느냐, 투자 자금의 원천별로 보면 일본에서 빠질 때는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다. 미국에서 빠질 때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다. 그리고 유럽에서 빠질 때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재미난 것은 이 캐리 자금에서 시청자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좀 이렇게 전 앵커한테 네. 여쭙겠습니다. 보통 재테크는 반드시 그렇게 성별 구별을 하는 건 아닙니다는 전 앵커가 보시기에 재테크는 여성이 잘하십니까? 남성이 잘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요? 네네. 상품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젠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한국에서 보면 여성분들이 좀 잘한다 이런 얘기가 네.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 가정에서 보더라도 여성이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제적으로 보면 이 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이렇게 그 주도하는 사람도 네. 각국의 대표적인 여성의 명칭을 따서 이 명칭을 붙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이 자금을 주도하는 사람은 일본에서 가장 흔한 성인 와다나베에서 와다나베 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빠지고 있으면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도 달러 캐리 자금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스미스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유로 캐리 트레이드는 한번 요건 좀 전앵커랑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유로 19개 중에서 경제적으로 맹주의 국가가 해당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저는 독일이라고 생각을 그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독일의 유로 캐리 자금은 독일의 맹주 역할이고 통합이 깨질 때는 메르켈 총리라든가 독일이 이렇게 맹주 역할을 했습니다는 유로 캐리 자금은 19개 중에서 어떤 게 대표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독일의 흔한성을 따르지 않고 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기 때문에 낙인 효과 때문에 사실 유럽에 따질 때는 그만큼 과거의 흔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예술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프랑스의 가장 흔한 여성의 이름을 따서 소피아 해서 소피아 부인이다 그러시는 거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가전 유커 자금들의 활발도 하는데요. 중국에서 보면 가장 그렇게 흔한 성인 왕씨 부인을 따고요. 또 한국 자금도 결국 금리 자금에 따라서 지금 동학개미라든가 이런 쪽을 해외 주식을 하는 사람은 서학개미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도 금리를 잘 이용해서 투자를 하십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한국은 가장 흔한 성인 김씨 부인이라 하는데요. 김씨 사장으로 하는 것은 아직도 한국에서는 전앵커가 얘기한 대로 금융상품보다 다르다 하는 것은 아직도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여성분의 흔을 따는데 한국의 그 경제권에 있어서는 남성이 좀 많이 지도고 있는 이런 가부적 역사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김씨 부인이다 그러지 않고 김씨 사장이다. 예전에 네. 어떤 개그 프로에서 김 사장 했는데 네. 그때 실제로 주인은 김 사장 했죠. 주인은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서는 그랬던 네네.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재미나게 이런 용어들이 붙이는 것도 국제 자금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요 용어는 아무거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 국민의 정체성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이렇게 용어를 풀이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국제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그 나라 국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보여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현재 매출이 71억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EPS 역시 1.17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를 웃돈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3%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3% 하락을 했지만 장 마감으로 되면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의 큰 폭으로 또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지금 현재 시간에 에서는 3% 넘는 300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상당히 중요했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초에는 네. 우리가 서학개미들이 아마 종목별 매수를 보면 한 두 번째로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주 구성 항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간에서 발표됐던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당초 예상은 3분기 실적이 호실적으로 기대됐지만 사실 그 전년 동기비 대비해서 한 44% 이렇게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그래서 65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입니다는 예상치보다 웃돌았다 그랬죠. 그렇죠. 71억 달러로 이렇게 발표됐고 올해 연간 매출액을 본다면 한 260억 달러 해서 전년 대비해서 한 55%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구성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에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성적이 좋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의 그 예상치 대비해서 굉장히 웃돈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이렇게 주가가 장중 내내에서는 좀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장마판에 이렇게 올라갔긴 했습니다는 여기 규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브레이너 이사가 들어올 때는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의 라니 칸과 함께 반독점 규제 태클래시 문제에 대해서 서로 궁합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화학과 국민 입장에서 자 빅테크에 대한 K장 구조를 많이 심화시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자 기업 정책에 있어서는 라니 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반독점 규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화 정책 측면에서 브레이너가 만약에 들어올 때는 금융 규제, 금융 완화는 대대로 금융 규제는 강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영국과 여러 가지 그 인수 문제에 대해서 규제 문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는 그런 문제가 이렇게 사실 그 불거지면서. 3분기 실적이 예상외로 굉장히 좋게 나온데도 불구하고 네. 장중 내내 이렇게 부담이 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함께 삼성전자 예. 함께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 호실적을 공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렸고요. 다시 캐리 자금으로 돌아와서 최근에는 유로 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소피아 부인 그리고 엔 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와타나베 부인이 굉장히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왜 네. 그렇습니까? 바쁘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은 평온하죠. 여유롭죠. 여유롭죠. 네. 근데 이제 못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죠. 바빠서. 그런데요. 지금 가장 바쁜 사람들이 누구냐? 캐리 자금에서 앞서 말씀같이 와다나베 부인, 스미스 부인, 그다음에 소피아 부인 해서 지금 상태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는 가장 격변이 있는 게 정권 교체 격변이 있는 게 유럽과 일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각종 부인 중에서 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부인 중에서 가장 바쁘신 분들이 지금 소피아 부인, 그다음에 와다나베 부인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유럽 지금 상당 부분 경제 여건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 물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통합이 깨지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메르켈 총리가 지난달 26일 날 퇴임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보면 독일 총리가 아닙니다. 근데 외신에서 보면 아직도 독일 총리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 아직 차기 정부가 구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 보면 공식적으로 퇴임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난달 26일 퇴임했습니다는 공식적으로 지금 독일 총리로 나오는 거다. 그러면 메르켈 총리가 퇴임으로 계기해서 그동안 유럽 통합이 어려울 때 유로 가치가 흔들렸을 때 독일의 맹주 역할, 독일 경제가 좋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그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퇴임하고 난 이후에 지금 연정 구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연정의 우두머리 개혁에 해당되는 슐츠도 좌파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주의 그러면 통합이 깨진다. 유로 가치 결국은 유로랜드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52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50인의 최저치 떨어지니까 자 유럽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거기 투자하면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소피아 부인이 밖으로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도 기요시 신정부가 출범했죠. 이제 도쿄올림픽을 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서 도쿄올림픽에 악몽이 있다. 결국 도쿄올림픽이 치러진 8월 달 3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8 정도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지금 엔화 가치가 114엔대로 아까 정특파원께서도 이렇게 이어졌습니다는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에 일본의 그 경제가 후진으로 전락된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경제정책, 그 다음에 정치적 후진국, 그 다음에 젠더 후진국, 그리고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후진국, 국가 채무 후진국, 5대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하는 측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와다나베 입장에선 엔화 가치가 약세니까 다른 쪽으로 가야죠. 그런데 미 투자에 가장 가고 있습니다. 미 투자에. 그래서 앞으로 S&P 500 지수를 섹터별로 오늘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소피아 부인과 그 다음에 와다나베 부인이 유럽과 일본에서 자금을 바꾸러 가는데요. 미국 쪽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캐리 자금들이 미국의 집값,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부동산 관련해서 특별히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섹터별 지수에서 부동산이 가장 위에 있는 것도 바로 이렇게 유로 약세, 엔화 약세에서 캐리 자금의 향방에서 지금은 증시보다도 미국의 집, 그 다음에 지금 상업용
그래서 개인적인 자금 같은 경우는 상업용 자금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나중에 요 개인 간의 연대 움직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연대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개 모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 돈을 좀 크게 해서 지금 상업용 건물을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피아 부인과 와타나베 부인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타격을 받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흥국의 경우에는 현재 상황이 어떨까요? 네, 사실 그 자금의 중심축이 이동되니까 네. 기존에 투자했던 자금은 소피아 부인이라든가 와다나베 부인 입장에서 기존에 투자했던 자금들은 빼가지고 투자해야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최근에 보면 미국으로 이게 소피아라든가 그다음에 와다나베 부인들이 이렇게 그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투자국에서 자금을 회수한다. 그럼 기존 투자국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국가서부터 회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다나베라든가 스미스부 같은 경우는 취약신흥국에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엑소던스 현상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한국도 지금 한국도 시티뱅크가 소매 파트 나가, 그다음에 캐나다 은행들이 나가,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이 오랜만에 엑소더스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금융사의 그 엑소던스 현상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취약신흥국 같은 경우는 엑소던스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2008년, 2009년 10년 만기에 빌렸던 자금들, 빚의 무서움을 부르고 빌렸던 자금들이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매년 2025년까지 금융위기에 10년 전에 빌렸던 자금들이 매년 4천억 달러씩 자금이 이렇게 갚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달러기 자금에 이렇게 이탈하는 문제. 그만큼 소비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와타나베과 스미스 부인이 투자했던 것이 미국 쪽으로 이동해. 그러면 외화 사정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자 이탈 방지에서 오늘 그 조선일보에서도 이렇게 김기훈 국제 전문 기자가 이렇게 쓴 거를 한번 보시면 되면 올해 브라질에는 건 6회 정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자금 이탈 방지를 하기 위해서 취약신흥국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외자 이탈 되다 보니까 경기는 더 거꾸로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난 8월 달에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펀더멘탈이 경기 침체돼 다시 한번 외자 이탈돼. 이런 과정이 지금 테이퍼링 추진하기 전에 나타났었는데요. 이제 막상 테이퍼링 실행되면 이게 또다시 어떤 쪽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이 지금의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그것이 반영되는 게 외환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외환시장 얘기를 올해 이번 주 들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다 하는 걸 시청자분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캐리 자금의 향방 속에서 주목받는 회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회의입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네. 네트워크 시스템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해서 동맹 통해서 견제를 하는 과정에서 두 개가 복원됐다. G7 서방 선진 7개국, 네. 그다음에 대서양 동맹. 아직까지 이코노믹 파트너십 네트워크에서 인도와 이걸 축으로 하는 이런 측면에서 새롭게 좀 어제 중국과 미국과의 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사실상 인도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태평양 구상을 구성하겠다는 이 입장이 나왔거든요. 예. 우리가 인도를 주목하시라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가 비중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커졌죠.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인 투자 간의 연대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학개미 연대 움직임에서 공매도 문제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주주 양도 차익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G7 서방 선진국에 맞춰서 개인 투자 간의 연대 움직임이 바로 PI7. 이건 올해 2월 달에 한번 이 움직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프라이빗 인베스터, 순수한 개인 투자가 연대 7개이다. 그러면 7개는 뭐냐? G7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와 일본과 이태리든가 프랑스라든가 영국 같은 독일인 이건데요. 사실 PI7, 프라이빗 인베스터 7은 3대 부인과 4대 개미가 포함된 개념이다. 네. 그럼 3대 부인은 뭐냐?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 미국의 스미스 부인, 유럽의 소피아 부인. 4대 개미는 아시겠습니다. 동학개미, 미국, 우리나라죠. 그다음에 로빈후드는 사실 미국의 개인 투자가 아닌데 개인 투자가 상징하는 거래소를 통칭해서 지금 말씀드린다는 것을 계속 얘기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닌자개미, 그다음에 중국의 천녀부추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최근에 이 모임에서 보면 사실 유망한 투자처를 찾는데 서로 연대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가 비중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당히 커진 상태에서 이제는 서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금 규모가 크고 지금처럼 오픈 날리지 네트워크 사회에서 보면 오히려 증권사의 리서치에서 전문적인 애널리스트보다도 오픈 날리지에서 내 손에 모든 것을 짚고 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리서치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PI7에서 개인 투자의 연대를 통해서 어느 쪽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향후에 재테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성과가 좋은 측면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는 캐리 자금의 현강, 그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과거에 신흥국이 간다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죠. 네. 생각하죠. 그래서 선진국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것도 내년도에 이렇게 경제 전망과 재테크 전망을 할 때 상당 부분 이렇게 좋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유로화가 52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나 혹은 글로벌 ETF, 달러 투자자들이 상당히 여유로움을 느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유로움 하면 국내에 이렇게 대형주 투자할수록 여유로움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네. 지금 보면 미국의 대형주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국내 투자 BK보단 GBK, 그다음에 우리 상품보다는 해외 글로벌 ETF 이런 상품들이 한 사람이 올해 재테크에 사나 네. 웃음을 짓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이거는 특정 이렇게 회사의 종사에서 그 회사의 그 상품을 대변한다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이 방송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 정부 입장에서도 제가 보수 진보와 전혀 관계없이 문재인 정부 대통령 잘했으면 칭찬하고 안 했으면 두들기고,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도 잘했으면 개인적 여부와 관계없이 두들기고 칭찬하고 안 했으면 이렇게 두들긴다는 걸 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특정 기관과 연관되지 않고 여러분 입장에서 올해 들어서도 해외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한 GBK라든가 글로벌 ETF라든가 이런 걸 객관적으로 한국경제TV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추천하는 과정에서 많은 게시판에 얘기가 있습니다는 올해 성과를 보면 사실은 미국 주식을 한 GBK, 국내 대형주 추천사보다 월등히 수익이 높았지 않습니까? 국내 상품보다 글로벌 테마 ETF가 월등히 수익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인데요. 자, 최근에 유로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왜 이렇게 GBK를 한다든가 글로벌 ETF를 하는가 이 사람들이 웃음을 지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달러 인덱스 구성의 58%가 유로화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유로가 약세가 되면 달러가 강세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달러 인덱스가 96 레벨까지 이렇게 접근하는 상황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앞서 말씀같이 소피아 부인, 그 다음에 와다나베 부인이 왜 기존 신흥국에서 투자 자금을 회수해서 미국 쪽으로 하냐 하는 측면은 이제는 뭐냐? 이제는 머니 피보팅 현상이다. 중심층이 피보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아니면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이 그런 쪽에 이게 해석하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NH투자증권의 분석한 시각을 보겠습니다. 그 표 한번 정비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추천했던 건 마찬가지로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로 구성돼 있죠. 근데 10인데 전부 미국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미국이 차지했습니까? 이게 미래에셋 증권에서 분석한 게 아니라 NH증권에서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는 전혀 개인적 연관 관계없이 시청자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추천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NH증권의 지난 1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보면 전부 미국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이야기 하나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봤지만 엔비디아가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이걸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네. 워낙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엔비디아 같은 이런 것은 성장성은 상당히 높죠. 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는 사실 그 지금의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GPU라든가 이런 쪽의 성장성은 상당히 뛰어나고 그다음에 다만 한 가지 이제는 이런 업종을 보실 때는 규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게 나올 겁니다. 근데 예상치 대비해서 월등히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다 하더라도 주가 상승폭은 앞으로 이렇게 기업의 그 산업적인 독점적인 측면에서 독점 강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차기 의장으로 브레이너 이사가 올 때는 금융의 규제가 상당히 강화된다. 이 측면은 이 엔비디아라든가 특히
미국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계속해서 국내 대형주와 미국의 이렇게 대형주 빅테크 업종을 차별화는 지속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포함되어 있는 미국에 이렇게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요새 굉장히 잘 나가죠. 그다음에 한국의 삼성전자 이렇게 보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정 PD께서 오늘 발표됐던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예상 지수 월등히 오르는데 시간에서 장중 내내에서는 주가가 떨어지고 시간에서 올라가는 모습. 네. 지금 아마 시간에서 한 얼마나 3% 정도 오르고 그렇죠? 있네요. 더 이상 올라가진 않죠? 네. 규제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꼭 감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에서 오늘 쳐서부터 미국 주식 그다음에 사실 미국의 글로벌 테마 ETF 같은 이런 상품들이 국내에 무슨 뭐 이렇게 해서 10만 전자, 12만 전자 무슨 이렇게 무슨 증권사의 무슨 이사 무슨 이런 사람들이 대형주를 추출했습니다. 월등히 어디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올해 재테크 명목이 월 한 해에 가려지는 것이 올해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자 해외 투자하는 것을 우리 정책 당국자 이런 입장에서는 너무 우리 국부치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은들의 왕국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상품이 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도 좋은 쪽에 가서 수출해서 그저 투자 성과는 바로 우리가 수출 대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것이 세계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오더는 세계가 평평한 운동장에서 한국이 어디고 미국이 어디입니까? 같은 한국이죠. 같은 한 나라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정책을 강구하시는 여당이라든가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도 그런 마인드를 간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캐리 트레이드의 현황과 또 글로벌 GBK 투자 가치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증명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